평양 순환공항. 승무원 제복을 입은 한 여성이 어머니와 8살 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평상복이 숨겨져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에 약을 사러 간다는 거짓말로 보이부를 통과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에 오르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과연 그녀는 베이징에서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평양 대성구역 광복거리,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집 창문을 열면 대동강이 보였어요. 봄이면 강변 버드나무에서 버들강아지가 하늘거리고 여름이면 물에 해가 반짝이던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6.25 때도 평양만큼은 금방 복구됐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평양은 특별한 곳이었죠. 아버지는 당 간부셨습니다. 어머니는 중학교 교원이셨고요. IMF 때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것처럼 북한도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아버지 덕분에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명절이면 돼지고기 한 근씩 배급받았고 어머니는 김장철마다 배추 30포기씩 담그셨습니다. 고춧가루 냄새, 마늘 냄새가 골목에 퍼지면 겨울이 온 거였죠. 제가 21살 되던 해 고려항공 승무원 모집 공고가 났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에서도 스튜어디스는 모두의 꿈이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였어요. 키가 160cm 이상에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성분이 좋아야 했습니다. 성분이라는 게 말하자면 집안 배경이죠. 조상 중에 지주나 반동이 없어야 하고 당에 충성하는 집안이어야 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간부셨으니까요.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었는데 제가 합격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머니는 기쁘셔서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우리 딸이 하늘을 나는 일을 하다니. 그러시면서요. 오빠도 군장교였으니 우리 집은 평양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이 됐어요. 승무원이 되고 나서 10년을 일했습니다. 베이징 노선, 블라디보스토크 노선, 가끔은 방콕까지도 갔어요. 제복을 입고 공항을 걸으면 사람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딸아이한테도 자랑스러운 엄마였죠. 엄마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요. 그렇게 말해주면 8살짜리 딸이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화려해 보이는 생활 속에도 균열은 있었습니다. 비행 전날이면 항상 정치학습을 받아야 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자본주의 세계의 타락상에 물들지 말라. 이런 교육을 몇 시간씩 받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배급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제대로 나오는 날이 더 드물었어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쌀을 사야 했습니다. 킬로그램에 5,000원씩 했어요. 당시 제 월급이 3,000원이었으니 쌀 한 킬로도 제대로 못 사는 형편이었죠. 승무원이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월급은 똑같았어요. 다만 외국 나갔을 때 팁을 받거나 물건을 좀 사올 수 있는 게 이득이었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겼어요. 밤 10시만 되면 온 동네가 깜깜했습니다. 연탄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어머니는 나무를 주워오셔야 했어요. 평양인데도 그랬으니 다른 지방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애썼어요. 딸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어머니가 곁에 계시고 제가 하늘을 나는 일을 하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얼마나 깨지기 쉬운 행복인지를요. 작은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베이징 비행을 갔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봄이었어요. 평양 순환공항을 출발해서 2시간쯤 날아갔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중국 땅은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논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길들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라고 배웠는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베이징 공항에 내렸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항이 어찌나 크고 화려하던지 유리로 된 천장이 높이 솟아 있었고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바쁘게 오갔어요. 우리 평양 순환공항하고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무원들은 공항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가니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2개 채널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는 채널이 수십 개나 됐습니다.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오락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 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저녁에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물론 보위부 사람이 따라붙었지만요. 북한에서는 해외 나가면 항상 감시가 붙어요. 자본주의에 물들지 말라고 하면서요. 그래도 거리를 걸으며 본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밤인데도 거리가 환했어요. 간판들이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차들이 쉴 새 없이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요. 여자들은 하이힐을 신고 남자들은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손에는 다들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휴대전화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거든요. 평양 일부 간부들만 쓰는 물건이었으니까요. 가게들도 놀라웠습니다. 편의점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는데 물건이 천지였어요. 과자, 음료수, 빵, 컵라면. 우리 장마당에서는 구경도 못할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값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 돈으로 몇 위안이면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초콜릿 하나가 귀한 물건인데 말이죠. 동료 언니 하나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희야, 우리가 배운 게 진짜 맞는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다. 중국은 우리보다 못 살고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건 달랐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큰 식당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음식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고기, 생선, 야채, 국. 우리 명절상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25 전쟁 이후 우리가 더 잘 산다고 배웠는데 이게 뭐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론 중국도 잘 사는구나 싶었고 한편으론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체제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범죄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정치학습이 있었어요. 자본주의 세계의 썩어 빠진 모습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는가? 우리 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는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제일 잘 사는 걸까? 그럼 왜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고 풍족해 보이지? 이 의문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베이징 노선을 몇 번 더 갔습니다. 갈 때마다 충격은 더 커졌어요. 중국은 점점 발전하는데 우리 평양은 그대로였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딸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2012년 가을, 우리 승무원 중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최 언니라고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어요. 베이징 비행을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나갔다가 그대로 행방불명이 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을 한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승무원 전체가 소집됐어요.
보위부 사람들이 와서 하나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최 동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했는가? 불순한 언행은 없었는가? 너희들 중에 공모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몇 시간씩 신문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최 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보위부는 믿지 않았어요. 같이 일했으면 뭔가 알았을 것 아니냐. 솔직히 말해라. 협박조로 나왔습니다. 무서웠어요. 자칫하면 저도 의심받아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우리 승무원 전체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외 노선에서 전부 빠지게 된 거예요. 국내선만 돌거나 아예 지상근무로 발령이 났습니다.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승무원 자리는 유지했지만 베이징 노선은 못 가게 됐어요. 평양에서 함흥, 청진 오가는 국내선만 탔습니다. 월급도 깎였습니다. 원래 3,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줄었어요. 거기다 외국 나가서 받던 팁도 없어지니 수입이 뚝 떨어졌죠. 장마당에서 쌀 사기도 빠듯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품팔이를 나가셔야 했어요. 교원이셨던 분이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더 힘든 건 감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치학습이 있었는데 그게 2번으로 늘었어요. 거기서 매번 같은 얘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최동무 같은 반역자를 본받지 말라.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다하라. 자본주의 사상에 물들면 너희 가족 전체가 위험하다. 협박이나 다름없었죠. 집에도 검열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불법 물품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요.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외국 잡지는 없는지, DVD는 없는지, 외화는 없는지. 다행히 저희 집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도 뒤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게 굴욕적이었습니다. 이웃들도 달라졌습니다. 서로 감시하게 됐거든요. 인민반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로 치면 동네 반장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매주 집집마다 돌면서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불순한 말을 하는 사람은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이웃끼리도 서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잘못 말했다가 신고당하면 끝이니까요. 딸아이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어봤대요. 너희 부모님이 집에서 수령님 욕하는 거 본 적 있냐? 8살짜리 애들한테 그런 걸 묻다니요. 딸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집은 수령님 욕 안 하지? 하고 물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키워야 하나 싶었어요. 겨울이 되니 더 추웠습니다. 전기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어요. 평양인데도 그랬으니 다른 지역은 오죽했겠어요. 연탄값도 올랐습니다. 한 장에 100원씩 했는데 저희 집은 하루에 2장씩 써야 했거든요. 한 달이면 6,000원이에요. 제 월급으로는 연탄값도 못 되는 형편이었죠. 밤에 딸아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감시받고 굶주리고 자유 없이 살아야 하나? 답이 없었어요. 아니, 답은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8살짜리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시절 우리나라 애들도 배고팠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체제에 대한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니까요. 그냥 속으로 사귀고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2013년 겨울,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베이징 노선에 투입된 거예요. 최 언니 사건 후 1년 넘게 국내선만 탔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다시 해외 노선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감시는 더 심해졌지만요. 그때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중국엔 왜 밤인데도 불이 다 켜져 있어요? 베이징 갔다 온 얘기를 해줬더니 한 질문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밤에 불 켜진 거리를 한 번도 못 봤구나. 평생 어둠 속에서만 살았구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다른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고. 딸아이가 자유롭게 웃고 배불리 먹고 꿈을 꿀 수 있는 곳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요. 설령 그게 목숨을 건 도박이라 할지라도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딸아이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데려가거라. 여기 남아서 뭐 하겠니? 손녀만이라도 잘 살게 해야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오빠한테는 말할 수 없었어요. 군장교였으니까요. 알면 말릴 게 뻔했고 자칫하면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이지만 체제가 더 중요한 게 북한이거든요. 그게 제일 가슴 아팠어요. 친오빠한테도 말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요. 준비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먼저 돈을 모았어요. 탈북하려면 브로커한테 줄 돈이 필요했거든요. 제 월급으로는 택도 없어서 집에 있던 금반지를 팔았습니다. 어머니 결혼 반지였는데 어머니가 이거 팔아서 쓰라고 주셨어요. 장마당에서 5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몰래 만났어요. 비행 중에 잠깐 시간을 내서요. 가족 3명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은 돈을 모으기 위해 어머니가 품팔이를 더하셨습니다. 저도 가진 물건들을 다 팔았어요. 옷, 신발, 그릇.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몇 달을 악착같이 모아서 겨우 300만 원을 만들었어요. 2014년 봄, 드디어 날짜를 잡았습니다. 5월 15일 베이징 비행 날이었어요. 그날 가족 3명이 다 나가기로 브로커와 약속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평양 교회에 있었거든요. 무덤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딸이 불효를 합니다. 고향을 떠나요. 다시는 이 땅을 못 밟을지도 몰라요. 고향 떠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우리 부모님 세대라면 아실 거예요. 6.25 때 피난 가신 분들처럼 말이에요. 딸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8살짜리가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냥 엄마 비행 따라가는 거야 하고만 말했어요. 아이는 신나했습니다. 비행기 처음 타는 거라면서요. 마지막 밤 제가 나고 자란 집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대동강, 어릴 적 뛰놀던 골목, 이웃집 아주머니들. 모든 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못 볼 풍경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희야, 무섭니까? 네, 무서워요, 어머니. 나도 무섭다. 하지만 손녀 생각하면 해야지. 이 아이만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이면 생사의 갈림길이니까요. 성공하면 자유를, 실패하면 죽음을 맞이할 테니까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운명의 날이 온 겁니다. 2014년 5월 15일 아침 평양 순안공항에 섰습니다. 승무원 제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평소처럼 출근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속은 온통 불덩이였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와 딸아이도 함께였습니다. 승무원 가족은 가끔 동반 비행이 허용됐거든요. 물론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요. 저는 어머니가 중국 가서 약 좀 사오고 싶다고 하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북한에서는 약이 귀했으니까 그럴듯한 핑계였죠. 보위부 직원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 가족을 데려가는가? 어머니가 지병이 있으셔서 중국 약을 사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들킬까봐 온몸이 떨렸지만 다행히 통과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딸아이는 처음 타는 비행기에 신이 났어요. 엄마, 구름이다. 하면서 창밖을 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얘야, 이제 내가 자유로운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줄게.
2시간 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텔로 가서 쉬었을 시간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승무원 제복을 벗었어요. 가방에 넣어뒀던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저는 승무원이 아니라 탈북자였습니다. 어머니와 딸아이도 준비시켰어요.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옷을 갈아입어? 응, 엄마가 특별한 곳에 데려갈 거야. 아이는 무슨 뜻인지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보위원들이 서 있었거든요. 저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 사람들과 함께 호텔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반대쪽으로 걸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딸아이 손도 놓치지 않았어요.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은혜 동무, 보위원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더 빨리 걸었습니다. 김은혜 동무, 거기서.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딸아이가 울먹였어요. 괜찮아, 엄마 믿어. 어머니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제 뒤를 쫓아오셨습니다. 은희야, 멈추지 마.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씀하셨어요.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보낸 차였습니다. 재빨리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빨리요.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보위원들이 뛰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공항 밖이라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으니까요. 차 안에서 한참을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셨고 딸아이는 제 품에 안겨 떨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왜 도망친 거야? 응,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 운이 좋아요. 조금만 늦었어도 잡혔을 거예요.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탈출에 성공했다는 걸요.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렸습니다. 아직 중국이었으니까요. 북한 보위부는 여기서도 탈북자를 추적했거든요.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었고요. 차는 베이징 외곽의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은신처였어요.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야 해요. 한국 가는 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방 바닥에 누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딸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디 우리를 지켜주세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환하게 빛나는 불빛들이요. 우리는 자유를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작은 집에서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방 하나짜리 낡은 집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집주인은 조선족 할머니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70 넘으신 분이었어요. 같은 핏줄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여기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국수를 끓여주셨어요. 처음 먹어본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였어요. 딸아이한테 그런 일이 생기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밖에 나가서 놀면 안 돼? 딸아이가 물었어요. 응, 아직은 안 돼. 조금만 참아. 8살짜리 아이를 좁은 방에 가둬놔야 하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잘 참아줬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한국 가는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감사했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요. 교회에서 쌀도 보내주시고 옷도 주셨습니다. 딸아이 장난감도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쓰던 건데 가져가세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꽁안이 순찰 나왔대요. 다들 숨으세요. 저희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딸아이 입을 막고 숨소리도 죽였습니다. 밑에서 중국 공안과 할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선족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 살아요. 1시간쯤 지나서 공안이 갔습니다. 다락방에서 내려왔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딸아이도 울먹였고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조심했습니다. 낮에는 창문도 열지 않았어요. 밤에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감옥 같은 생활이었죠. 2달째 되던 어느 날 무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처에 숨어있던 탈북자 가족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중국 공안이 북한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우리도 빨리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자. 여기 있으면 언젠간 잡힐 거야. 어머니도 불안해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연락했습니다. 빨리 한국으로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태국 루트를 알아봐 주셨어요. 중국에서 태국으로 가서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과 또 위험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드렸습니다. 할머니, 평생 은혜 못 잊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 같은 민족끼리 당연한 거지. 한국 가서 잘 살아야 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중국에서의 석 달은 악몽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감옥이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2014년 8월 초 긴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차를 타고 베이징을 떠났어요. 목적지는 태국 방콕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길이 험했습니다. 중국을 빠져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야 했거든요.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지만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중국 국경경비원이 말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내밀었죠. 경비원이 유심히 쳐다봤어요. 한 10초쯤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세요. 드디어 통과했어요. 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며칠을 버스를 타고 또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어요.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들이었어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지쳐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열이 났고 어머니는 다리가 부어오르셨어요.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서로를 다독이며 견뎠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건 8월 중순쯤이었어요. 그곳에서도 며칠을 은신처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아야 했거든요. 태국 경찰한테 걸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요. 어느 날 밤 안내자가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한국 대사관까지 차로 이동할 거예요. 절대 도중에 내리면 안 됩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길을 나섰습니다. 방콕 시내는 아직 어두웠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갑자기 경찰 검문이 나타났습니다. 안 돼, 경찰이야. 안내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우회로로 돌아갔지만 경찰차가 뒤따라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붙잡히면 어떻게 하지?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뛰어내려서 저 골목으로 뛰세요. 빨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딸아이를 안고 뛰었어요. 멈춰. 태국 경찰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또 골목으로 뛰었어요. 딸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무서워. 조금만 더. 한참을 뛰었을까요? 눈앞에 큰 건물이 보였어요.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저기야, 저기 들어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어요.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문을 열어줬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뒤에서 태국 경찰이 멈춰 섰어요. 대사관 안은 한국 땅이니까 들어올 수 없었던 겁니다. 다들 괜찮으세요? 한국 영사관 직원분이 달려오셨어요. 우리나라 말이었습니다. 고향 말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딸아이도 울고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대한민국 국기를 올려다 봤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휘날리는 태극기요. 저희는 자유대한민국 품에 안긴 겁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초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꿈인지 생신지 분간이 안 됐어요.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놀란 게 있었어요. 밤 11시였는데도 거리가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건물마다 불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북한이라면 깜깜했을 시간이죠. 엄마, 여기는 밤에도 불이 다 켜져 있어. 딸아이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어둠 속에서 안 살아도 돼.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을 배우는 곳이에요. 거기서 또 놀랐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봤어요. 거기서 북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김정은 사진 한 번 잘못 다뤄도 잡혀가는 곳이었으니까요. 직원분이 알려준 게 있었어요. 여기선 승무원도 자유롭게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 배치받으면 평생 그 일을 해야 했거든요. 국가 소유였으니까요. 정말요? 제가 원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네, 당연하죠. 어느 날 밤 배가 고파서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지금 먹을 게 있을까요? 배달앱으로 시켜드릴까요? 밤 12시에 치킨을 시켰습니다. 30분 만에 집 앞까지 배달이 왔어요. 뜨거운 치킨이요. 이게 나라구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마트에 갔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쌀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5kg, 10kg, 20kg 포대가 즐비했어요. 여기는 쌀이 흔한 거예요? 직원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원하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쌀 1kg가 황금 같았는데요. 제일 놀란 건 통신의 자유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해외 전화도 할 수 있고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보낼 수 있었어요. 이게 범죄가 아니라니. 북한에서는 중국 친척한테 전화 한 통화가 정치범 수용소 가는 지름길이었거든요. 하나원을 나와서 처음 받은 게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김은희. 손에 쥐는 순간 울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 됐구나. 물론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동무가 아니라 친구 합니다가 아니라 해요. 음식 맛도 달랐고요. 북한 음식이 짜고 매운데 남한 음식은 달았습니다. 처음엔 김치도 너무 달아서 못 먹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말이 통하고 김치 먹고 명절에 떡국 먹고 우리는 하나구나 실감했어요. 지금은 항공사 지상직으로 일합니다. 승무원은 못하지만 공항에서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딸아이는 20살이 됐습니다. 대학생이에요.
자유롭게 공부하고 친구들 만나고 꿈을 꿉니다. 제가 바랐던 모습이에요. 어머니는 아직도 북에 남은 오빠를 그리워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오빠 건강해. 언젠가 다시 만나자.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시겠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압니다. 목숨 걸고 얻은 자유니까요.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텐데, 대동강을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아버지 산소에 갈 수 있을 텐데, 북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세상은 넓고 자유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언젠가 우리 다 함께 자유롭게 살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딸아이와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어머니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숨 쉴 수 있어서요. 대한민국 감사합니다.